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대화는 저희가 이제 개간지 창작가 비평 5월 중하순 정도에 이제 발간될 예정인데,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출범의 의미, 그리고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선생님과 저의 특별 예담을 게재하기 위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상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점이 단순히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낡은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정말 더 지속 가능하고 더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열망들이 촛불혁명 이후에 계속 표출됐고, 사실 그 열망을 실현시킬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또 저희가 대화를 막 진행하는 오늘이 이제 5월 2일인데 5월 1일 날 또 대법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당무계하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 부재가 났던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그것도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분노도 일으키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사회에 있는 문제가 좀 뭔가를 또 확인하게 만드는 이런 사안이 됐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대화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선 나는 파기환송이 대선에 별 영향은 못 미친다고 보고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플러스가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저희들이 왜 저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주관께서 낡은 것을 극복할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이분들이, 대법관들이, 저는 아니지만 우리도 낡았어요, 우리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는 거 인상을 받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를 퇴출시킬 수 있는 시점도 아닌데 왜 저러나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라는 분들이 뇌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양반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사람들의 민심이라는 게 지금 분명히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법 조문의 어떤 이 말장난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해야 될지 뭐 어쨌든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은 정말 우리 기득권 사회에서 정말 결여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 짚어야 된다. 이거를 정치를 이런 조그만 법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정리는 이후에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입법부에서 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관들이 판결을 잘못했으니까 탄핵해야 된다, 이거는 좋은 선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선거법상의 불법 허위사실 공표죄, 이거를 더 엄밀히 규정하는 입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윤석열이나 권한대행들이 계속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이제 다 때가 지났고, 또 마치 3시에 판결이 있고 4시에 한덕수 대행이 사퇴를 발표하고 바로 사퇴하지 않고 탄핵에 예정된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까지 처리해주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들어오는 분이 어떻게 할지는 또 봐야겠지만은, 지금 윤석열이 일단 파면이 됐고, 그 다음에 내란 가담자임이 거의 확실시되는 두 사람이 권한대행이 물러났으니까 나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의 변화 의지에 더 불을 지른 그렇죠. 일이죠. 선생님이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변칙적인
정부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별적 일들을 해왔는데 그 하나 더 보태진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선생님이 그 2013년 체제라는 것을 가지고 2012년도에 우리 사회의 어떤 큰 변화를 생각하고 그 변화 어떤 것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변화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이 있고요. 아마 그 내용은 백약성 TV에서 또 2013년 체제에 대한 논의, 그 내용과 그것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좀 자세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2013년 체제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선거 일정에 맞춰서 헌법에 규정된 어떤 변화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제가 좀 말씀했으면 하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는 정말 우리의 그 낡은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2015년 체제의 어떤 건설, 25년 체제의 건설 이런 각도에서 근데 이제 2025년 체제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러한 어떤 이야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보게 되면 2013년 체제와는 달리 이미 윤석열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뭐 2023년 신년 칼럼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맙시다. 이 신년 칼럼을 쓰실 때부터 이거 선거 일정 관계없이 빨리 끝나야 될 정도고 우리가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2년 안에 끝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12월 달에 사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은 2013년 체제와는 달리 2025년 체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뭔가 더 빠른 변화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라는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럼 그때 2013년 체제에 말씀하실 때랑 2025년 지금 우리가 그걸 얘기한다고 하면 그 과정까지 오는 때는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 같은 어떻게 헌법적 일정을 따르지 않는 어떤 정치적 기획이라고 할까요? 어떤 변화에 대한 기획을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것이 뭔가 그 이면에 그 우리가 이제 87년 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왔는데 그것이 또 선생님이 중간에 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87년 체제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 이미 윤석열 정부의 출범 자체와 그게 나타난 행태가 그 체제가 끝났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되는 어떤 변화의 기획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뭐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윤석열 정권은 거의 들어서자마자 빨리 퇴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처음에는 조심조심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정권의 등장은 이거는 변칙적인 사태지 87년 체제 속에서의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 후루룩 일어나는 사태인데 빨리 수습하자 하는 뜻이었고요. 우리가 이제 87년 체제를 돌이켜보면은 87년 체제가 그전 체제에 비해서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거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는 직선제 개헌하는 거고 둘째는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것.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보면은 87년 체제가 61년 이래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래에 군사독재 체제를 청산을 했지만은 그 토대가 되는 분단 체제는 청산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87년 체제가 61년 체제와 분단 체제라는 기반을 토대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다음에 할 일은 과제는 이 분단 체제 자체를 뭐 완전히 허물지 못하더라도 완화하고 뭐 개선하는 길이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오히려 뜻대로 안 된 거죠. 이명박 정부 아래에서 내가 2013년 체제 논의를 시작했고 그것은 2012년에 벌어지는 두 개의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서 새로운 시대,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불렀듯이 2013년 체제라고 부름직한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자
하는 제안인데 뭐 총선도 지고 대선도 지고 아주 참담하게 실패를 했지요. 일단 이주관도 말씀하셨듯이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도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87년 세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꾸 이렇게 수평적으로 정권 교체되다가는 우리가 계속 해먹을 수 없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신종 쿠데타라는 표현도 쓰고 점진 쿠데타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윤석열이 같은 그런 내란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이게 내란이고 뭐 변칙적 사태니까 빨리 청산하자 하는 얘기는 안 하고 다음 선거를 바라보고 착실히 준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보자 그랬는데 못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에 이어서 박근혜가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점진 쿠데타에 해당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이제 거기에 최순실, 최소연 씨 국정농단까지 해서 드디어 2016년부터 우리 민족이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7년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87년 헌법은 남아 있었지만은 왜냐하면 개헌을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 87년 헌법을 뒷받침하던 사회체제 같은 거는 거의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효는 다했다고 얘기한 건데 나는 이번에 윤석열 파면 과정에서 윤석열 내란 수습 과정에서 일어난 걸 봐도 진짜 87년 체제가 이제는 작동을 안 하는 거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87년 체제가 대통령 직선제와 수평적인 정권 교체. 근데 우선 윤석열이가 두 개를 다 이제 사실 불가능하게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87년 체제의 미덕이라고 한다면 또는 뭐 87년 체제가 새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원이에요. 그리고 사법부도 군사정권에서처럼 검찰이나 안기부에서 불러주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독립된 판결하는 사법부 그걸 만들자는 게였고 어느 정도는 적어도 그전 시대에 비하면은 사법부도 훨씬 사법부다워졌고 헌법재판소는 이제 2017년에 가서 시험대에 올랐는데 시험대 잘 통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8대0 판결을 내려서 또 한 번 시험을 잘 치른 것 같지만은 잘 치른 시험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속 타고 피말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도 고장이 났구나. 다행히 그 안에 또 좋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시간은 걸렸지만은 이걸 수습하고 8대0 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대법원을 하는 거 보면은 사법부도 완전히 87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87년 체제를 시효를 다했다고 본 건데 그럼 87년 체제가 시효가 다했다는 거를 대충 이제 노무현 정권 말기라고 본다면 그 후는 뭐냐? 헌법상으로 보면 헌법이 어쨌든 남아있고 헌법이라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그중엔 또 소중한 조항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조항도 있고 여러 기본권 조항도 있고 그런 거는 간직했지만은 하여간 전체적으로는 87년 헌법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됐으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새 헌법 만들려다가 그것도 실패했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서양사에서 보면 인터레그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레그넘. 사실 왕과 왕 사이의 공백기, 고리시대라고도 하는데 고리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리시대를 이번에 드디어 끝내고 2013년에 실패했던 그 꿈을 2025년에는 좀 이뤄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87년 체제의 시효가 이제 끝났다는 것들에 대해서 그 징조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 후반기서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그 87년 체제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어쨌든 변화의 동력들이 87년 체제 내에 있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단 체제라는 제약들이 그런 동력들이 이제 잘 발현이 안 되도록 억제하는 이런 구조였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동력들을 80년 체제에서 점점 확장시키면 네. 분단 체제로 극복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새로운 체제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는 돌이켜 생각하면 그 이명박 정부 지나고 박근혜 정부가 지나가면서 그 촛불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큰 계기를 또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나면서 우리는 더 큰 변화에 대한 꿈을 키웠지만 이 수구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러다가는 정말 80년 체제에서 또 자기들이 완전히 끝날 수가 있겠구나.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진전되는 어떤 민주주의나 민주화에 대한 이제 도저히 저걸 수용했다가는 그렇죠. 우리가 뭐 네. 갈 길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고 그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그런 신종 쿠데타, 점진 쿠데타, 연속 쿠데타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방식의 그 80년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때 이미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제 완전히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 그렇죠.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골기해가지고 막은 거예요. 막았으니까 당연히 새로 들어온 정부는 그 열망을 받아서 이제는 80년 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 변칙적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도 사실은 내란까지 오기까지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분단 체제의 어떤 구조들을 그 80년 체제에 대해서 점점 흔들리고 약화되는 이 분단 체의 구조들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나름대로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그럼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막 그 후퇴시키는 방식도 단순히 뭐 이렇게 그들이 뭐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 인식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분단 체제에서 자기들의 기득권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강화하려고 하는 그것이 마침 또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까지 신냉전적 구도를 만들면은 어떤 그런 구조들을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시도까지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실패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내란까지 해가지고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기득권 그 분단 체제 내에서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과정에서 더 여실하게 드러난 뭐 이런 상태들이 지금의 상황이다. 수구 쪽에서 보면. 근데 그들이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란 세력이 아직도 완전 포기 안 했다는 거는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남주 교수가 이제 그런 글을 창비해서 썼잖아요. 분단 체제의 재공고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잘 안 될 거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 동의했어요. 잘 안 될 거라고 그때도 봤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게 완전히 거의 입증됐다고 봅니다. 그 이제 하나는 신냉전 구도라는 게 우리가 이제 한반도 중심으로 보면은 북이 중국,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고 한국이 일본, 미국과 점점 더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로 보면은 그게 신냉전 구도가 다시 생긴 것 같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북중러와 미일 한국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른 플레이어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특히 나는 우선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가 옛날 냉전 때 미소 관계처럼 그때 경제적인 교류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 양진영 간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두 진영이 갈라서 대립을 했지만은 이것도 기득권을 또 서로 기득권 인정해주고 협력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구조였는데 지금은 북중러하고 미일-한 간에 그런 식의 양립 구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당장은 미국하고 이제 그 갈등이 제일 큰 문제지만은 중국의 전략은 신냉전 구도에서 미국을 압도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 여러 뭐 브릭스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이런 데하고의 관계를 더 긴밀히 해가지고 미국 단일 체제,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먹히고 있기 때문에
신영정 구도라는 게 국제적으로도 어렵게 됐고, 또 그 구도에 가장 약한 고리는 역시 한국인 것 같아요. 한국 민중이 그런 옛날식의 냉전 체제에 기반한 독재 정권을 이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그 2025년 체제가 세계 체제 속에서 어떤 위상을 갖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은 미국이 주인 노릇하고 일본이 상 모습 노릇하고 한국이 속된 말해서 시다발이 노릇하는 이 구도는 이미 깨진 겁니다. 그래서 분단체제 재공고화 노력이 우리 이남주 주간의 예언대로 잘 안 됐다. 그리고 지금 말해도 나는 무리가 없을 줄 알고. 근데 개념상으로 나는 처음부터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게 남북 대결의 강화하고 분단체제의 재공고화는 다른 거라고 봐요. 분단체제라는 건 남북 대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가지고 상당히 그 분단체제 고착기는 안정된 시기였어요. 북도 뭐 핵 개발도 안 하고. 그런데 남북 대결이 강화되면은 그 당시에 남북 대결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냉전이 다시 분단체제가 다시 공고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식의 어느 정도 공고하고 안정된 분단체제, 분단 시대에 그런 기간은 이미 다 지나갔다고 봐요. 이제부터는 남북 대결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양쪽 모두 비민주적인 체제가 강화되는 면도 있지만은 한반도 전체로 보나 동아, 동북아시아로 보나 리스크가 훨씬 커지는 옛날의 분단 체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남북 대결을 좀 완화하는 것이 사실은 동북아시아나 세계의 안정에도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세계 질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 사실 신냉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조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세계 그 질서 차원에서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신 우리 국내 체제 전환에서 얘기했던 일종의 인터레그넴, 그 고리의 시대도 세계적 차원에서 질서도 그걸로 더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G0라고도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강대국이 지금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G 마이너스다, G 마이너스 세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국내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반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종의 고리의 시대, 정말 체제의 어떤 유동성들이 되게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새로운 변화로 가는 어떤 동력들도 또 내부에 존재하고 그중에 또 우리나라가 상당한 큰 동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역할이 또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체제 차원에서도 고리의 시대에 있다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체제가 안정됐고 그야말로 수명이 건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대개 보면 패권 국가 하나가 힘이 빠지면은 새로운 패권 국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구 그 패권 국가하고 패권을 노리는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2차 세계대전 같은 건 그런 거였잖아요. 독일하고 미국이 영국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결국 이제 미국이 이겨가지고 미국이 패권국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저렇게 몰락하고 있으니까 다음 패권 국가는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전엔 일본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는 둘 다 중국과 일본의 실력에 대한 과대평가도 있었지만은 세계 체제 전체가 어떤 국면에 와 있는가, 말기 국면에 와 있어가지고 새로운 패권 국가가 등장해서 이걸 다시 재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자본주의 세계 체제라는 그 체제 자체가 거의 끝나고 다음에 뭐가
올지는 드러나지 않은 이 고리의 시대에, 그런 고리의 시대는 개별 주체들의 그 힘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2025년 체제를 제도로 만들면은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다음에 더 나은 세계 체제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그 선생님께서 신년 칼럼에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쓰셨고요. 지난 저희 창비 고모회도 조금 보론까지 포함해서 게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변혁적 중도라는 게 저희 내부에서는 쭉 많이 얘기했던 화두인데 일반 독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아주 익숙한 개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 저는 요 이야기 이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중요하게 봤어요. 이게 첫 번째로는 이 변혁적 중도가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왜 대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지금 마침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을 중도 보수라고 규정하고 막 중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과거 같으면은 중도 얘기하면 좀 이게 사쿠라다 뭔가 이게 뭐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감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중도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막 그 정치권이나 뭐 지식인 사회에서 진보 보수 이런 패러다임으로 뭔가 한국 사회에 대한 변화들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구도에서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그런 구도의 진보의 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런 방향으로 뭔가 우리의 변화들을 이야기하고 실행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인식들이 좀 꽤나 지금은 확산되어 있는데 그게 저는 변혁적 중도에서 계속 강조해오던 하나의 내용들이 어느 한편에서는 좀 인정을 받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중도 논의가 자칫하면 이제 적당한 개혁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의 소극적인 어떤 태도들을 좀 조장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작 개혁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변혁적 중도는 한국 사회 그리고 한반도 차원에서의 전환을 지향해야 하고 그 핵심 과제인 분단 체제 극복을 추구해야 하는 그 아래서 뭔가 우리의 일들을 해야 각 시기에 필요한 개혁 과제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쭉 강조해 왔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변혁적 중도의 어떤 현실적 의미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들을 조금 한편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야기 중에서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때가 왔다라는 의미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 실행을 해야 될 것인가인데 지금 단순히 이렇게 변혁적 중도의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가 체제 전환의 이런 중요한 이 지금 일종의 변곡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을 우리가 정말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리고 그것을 위한 공부가 정말 그것을 목표로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굉장히 좀 강조되는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약간의 거기에는 정말 절박감, 뭐 어떤 시대에 대한 정말 그 절실함 이런 것들도 같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변혁적 중도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렸던 게 2016년, 17년 촛불 대항쟁 때 아니에요. 그거를 나는 이제 촛불혁명이라는 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보는데 그때 나는 국민들이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은 안 썼지만은 이제 그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 이런 건 좀 그만하고 변혁적 중도가 이끄는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그 욕망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욕망에 문재인 정부가 그 완전히 실패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윤석열이 같은 적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실패를 또다시 되풀이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어떤 절박함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은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첫째는 그 문정부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을
했을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윤석열 투쟁이 처음에는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 야 기껏 그래가지고 정권 바꿔놓으면은 또 문재인 정권처럼 저렇게 실패하고 또 이상한 놈 또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는 거 있었는데 윤석열 씨도 많이 도와줬고 그러니까 정말 너희들 변혁적 중도 제대로 안 하면은 어떤 꼴 당하는지 좀 봐라. 그래서 나는 윤석열도 하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뿐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도 각오가 상당히 돼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잠시 전략적으로 던져본 얘기고 그 후에 이 대표 얘기 들어보면은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중도니까 우리가 필요할 땐 보수도 하고 필요할 땐 진보도 한다. 물론 변혁적 중도란 말은 안 써요. 그거 써봤자 대중이 알아먹지도 못하고 이상한 저 정치인이 이상한 소리 한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나는 또 사실은 이 후보가 이따금씩 던지는 말 먹사니즘을 기반으로 잘사니즘인데 잘사니즘이라는 거는 결국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얘기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무슨 개벽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이가 우리 창비의 변혁적 중도론을 얼마나 의식하고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의 중도론에는 변혁적 중도론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지 않나 적어도 상통하는 바가 있지 않나 이제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하고 있고 그가 중도 보수 얘기한 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당에는 아주 불의의 일격을 한 거죠. 제가 뭐 보수를 사칭하고 있는데 야 네가 무슨 보수냐 차라리 나라도 보수를 좀 해줘야겠다 하니까 길길이 뛰었잖아요. 약 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재명의 그런 소위 보수 중도 보수 담론을 빈집털이라고 말하는 말도 합시다. 누가 저보고 빈집털이 했다고 그러는데 빈집털이가 아니고 그 원래 주인 없는 집이에요. 그냥 비어있길래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집은 국민들의 집이죠. 국민의힘의 집이 아니고 그 집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근데 우리가 주로 왼쪽에서 놀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집까지 우리가 차지하고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통합으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6월 3일에 여러분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도 보수니 뭐 그런 그의 발언에 너무 우리가 속상한다든가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그 빈집 잘 털어갖고 가져온 물건을 저 큰일을 위해서 좋은 일 위해서 잘 쓰면 가져온 물건들에 대해서 또 이제 지지자들 간에 분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놈까지 데려왔냐. 그리고 후보가 된 다음에 전직 대통령들 묘소 참배하면서 이승만 박정희까지 하니까 이게 아마 제일 많은 지지자들에게는 약 오르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문제를 대법원이 상당 부분 해결해 주지 않았나. 야, 이게 지금 이재명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박정희 이승만 묘사에까지 갔겠냐. 그리고 그 명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정치인으로서의 이승만이나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각자가 하되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속에서 지금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하려고 하는 이상은 왕년의 국가 원수들에 대해서 그냥 뭐 성면을 한번 가준다 하는 거니까 나는 그거 가지고 너무 뭐 그렇게 시비거리를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변화에 대한 열망들이 계속적으로 표출됐고 기대도 점점 커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차적 실패는 이제 2012년도에 한 번 있었고 2차 실패는 뭐 아까 완전한 실패라고는 할 수 없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이 더 큰 어떤 실망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던 시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에 좀 있었던 건데,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 새로운 체제를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공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저도 지금 변혁적 중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그 윤석열 정부가 그 변칙적인 통치, 변칙적으로 등장했고, 변칙적으로 통치하는 과정에서 정말 통치를 위한 최소한의 윤리나 능력도, 저는 그 점도 계속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능력도 없는 이런, 그러니까 후럭거리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혐오 정서만 동원해갖고 예.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수구의 본 면목을 드러냈고, 예.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습관적으로 보수 진보 쓰는데, 이게 그냥 보수라고 설명해서는 안 될 집단이 우리를 예. 통치하고, 기득권들도 상당히 그들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됐고, 그 정점이 전 내란 사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편에서 보면 보수가 그쪽 선거에서 이겨야지 하고 윤석열 같은 수구 세력, 그런 집단들을 선택한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지금에 있는 어떤 상당의 보수 또 수구의 자기 무덤을 판 결과의 측면이 있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수구와 보수는 구분해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저는 조금 퍼져 있는 것이, 변혁적 중도라고 하면 변혁적과 중도가 좀 상충된다, 뭐 이런 형식 논리에 좀 갇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는 중도적인 어떤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좀 인식을 더 분명하게 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습니다. 나는 일찍부터 예. 지금의 국힘당 예. 또 그 전신의 예. 당들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란 말 안 썼어요. 예. 그리고 조선일보나 소위 그 조중동을 보수 신문이라고,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는 거에도 반대예요. 그 수구 언론이지. 수구 언론이고, 어떻게 보면은 수구 언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양아치들처럼 구는 경우도 많았고, 윤석열을 보면 확실히 그랬죠. 그래서 보수와 수구를 구별해야 된다는 인식이 지금 와서 확실해졌는데, 사실은 그 진작부터 우리가 배웠어야 할 교훈이라고 봐요. 그것도 되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안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것들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동력적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변화를 위한 또 더 강한 정치적 플랫폼이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되게 중요한 변화를 위한 기반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2016년 17년 촛불 항쟁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광장의 목소리가 정책적 의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혼란스럽거나 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는 다양하고 그것들을 그때그때 모아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취약한 점들이 있었고,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시민사회에서도 당시에 민주당이나 정부 역할을 폄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주당도 다른 한편에서는 약간 정치적 기득권에 안주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경향들이 좀 강해진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이런 변화들을 더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도 더 커졌고, 뭐 그런 거 분명한데,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가 더 남아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의 동력이라는 게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또 민주당이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고 그걸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의식하는가에 따라서 그 동력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나라를 총체적으로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나 당으로서나 또 차기 대통령으로서나 이거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도 망가진 나라를 다시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러려면은 소위 적폐청산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첫째는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검찰에게 맡겼다는 큰 문제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적폐청산이라는 개념이 참 모호합니다. 우리나라에 적폐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폐청산이 이슈가 아니에요. 내란 세력 청산을 할까? 또는 내란 세력 응징.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아주 명확하고요. 꼭 그 무슨 윤석열이 같은 정치검사 그 부대를 끌어들일 필요 없이 공수처를 강화하고, 또 공수처도 공수처지만은 특검을 해가지고, 특검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특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해당되는 사람 처벌해도 남은 사람은 많아요. 많지만은 그걸 다 씨를 말리려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들만 처벌해도 이게 엄청난 적폐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분이 뚜렷하고, 국민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면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지금 그 소위 대선 캠프를 일종의 빅텐트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언론에서는 이제 중도 확장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또 나쁘게 보는 사람은 우파와의 타협 이렇게 보는 거지만은, 나는 거기 보면 기준이 하나는 확실하다고 봐. 뭐냐면은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 윤석열의 내란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인 힘과 다음 대통령이 갖게 될 권한을 가지고 청산하고 응징하면은 거기서 저절로 새로운 동력이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사실은 그 적폐가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다양한 요소까지 다 포괄해야 되는데 기준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적폐와 적폐 아닌 거를 대응할 때. 내란은 뭐 그게 명확하고 다 중계도 해놨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내란을 처벌해 가는 과정이 정말 새로운 변화를 위한 좋은 동력.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적폐청산을 할 때는 뭔가 내부가 분열이 되고 뭐 혼란스러워지고 그렇죠.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내란을 극복해 나가고 청산하는 과정이 정말 변화를 위한 동력들을 강화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점들을 상당히 좋은 어떤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동력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2025년 체제라고 하면은 사실 2025년 체제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될 거냐.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중요한 어떤 우리가 논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3년, 2012년 때나 2017년 때보다도 조금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객관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사실 국제 질서 자체도 일단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높고 우리한테 부담이 오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기되는 하나의 의제들도 굉장히 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의제들이 또 많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2025년 체제 건설을 추구하자면 좀 어떤 일서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막연한 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어떤 달성을 해야 될지 실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새 정부 출범 전에 점검하고 출범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의지가 있겠지만 먼저 일단은 이제 민생 문제가 상당히 좀 그것도 과거와 달랐다. 2010년 상황이랑 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져 있고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작년에 하반기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로 예상했다가 2월 달에는 그거를 1.5%로 하향했는데 지금 4월 달에 발표된 경제 지표 보면은 1, 4분기에 우리나라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0.1 성장을 했고. 지금 국제기구들도 다 지금 한국 전망들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IMF도 한국 성장률을 2%로 예상했다가 1%로 하향 조정했는데 사실 다른 금융기구들은 국제금융기구들이나 그 국제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0.5, 0.8 그렇게 더 낮춰보는 데가 지금 더 많고 또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세수결손,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 문제도 지금 지난 2년 동안 심각했거든요. 저는 요거 관련해서 정말 좀 강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옛날에 보수, 수구가 경제는 잘했다 이런 식의
일반적인 관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내란 사태 이후 더 나빠진 건 사실이지만 윤석열 정부 작년서부터 엄청나게 해서 작년에도 2,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고 3, 4분기, 4, 4분기의 성장률이 0.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네. 유례가 없는 상태여서 이미 사실은 경제가 망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것도 먼저 공유를 하고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가장 좀 빠르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도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좀 이 하방 압력을 좀 대응해야 되고 경제 성장률을 뒷받침해야 된다라는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12조 정도의 추경도 하긴 했는데 이것도 예비비 4억 갖다가 쓰고 규모가 형편없이 작은 네.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대응과 재정 지출 확대를 좀 해야 되고 이거를 미리 조금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 지금 뭐 선거 과정에서 이 후보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하는 건데 물론 여건이 참 불리하기도 하고 우리 재정의 돈이 워낙 없기도 하지만은 대통령이 되면요 긴급 재정권 발동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문 대통령이.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내란 청산 이걸 내걸고 선거에 압승을 하면은 소위 그 영어에서 맨데이트라고 그러는데 민심의 명령이 딱 거기에 내려진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본인의 능력에 달린 문제인데 우선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하는 신화는 완전히 깨졌고 나는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를 쭉 관찰하면서 저 사람이 다른 거 몰라도 살림은 잘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경험도 많고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다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잘하리라 하는 그런 일정 신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외에 이재명 후보가 또 하나 얘기한 게 한반도 평화예요. 근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게 평화하고 민생이 이게 같이 가야지 의미가 있지. 민생은 사람들 막 굶어 죽고 있는데 혼자서 뭐 한반도 평화 어쩌고 거룩한 말씀만 하면은 그게 공허해지는 거고. 그렇다고 민생을 열심히 하면서 한반도 평화가 지금보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괜찮을 때는 남북 경제 협력이야말로 우리 한반도 경제의 블루오션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봄날이 다시 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않지만은 지금 같은 이런 엄동설안을 좀 넘기기만 해도 확실히 이건 또 달라지는 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생이나 국내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실현하고 거기에 힘이 더 실리려면 또 한 번 더 평화 문제와 같이 해결돼야 된다. 라는 것들이 이제 또 저희 이제 변혁적 중도에서도 계속 강조해온 어떤 지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2025년 체제가 건설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작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네. 그 수준도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 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보다 어렵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그걸 포기하는 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보면 후손들은 오늘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용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새 출발의 역사, 개벽 같은 변화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개벽 같은 변화를 얘기했고 그런 꿈을 담았다고는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쭉 나열할 때 평화 얘기가 없고 이제 안보 강국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나중에 또 이제 우리 그 대선위원회를 구성하면 평화번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수락 연설에서도 앞부분에서는 이제 과거의 역사를 할 때 문재인 정부
평화 프로세스 얘기를 하니까 그 의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인데, 다만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안보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떤 책임 있는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 우려들도 이제 해소를 시켜줄 의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자체는 저는 뭐 큰 문제라고 보지 않는데, 다만 우리 같은 분단 구조 상황에서 보면 안보 담론을 앞세우다 보면은 그것에 이제 기존에 기득해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기득권들을 과도하게 이렇게 강조되거나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보 문제를 얘기할 때도 좀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문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어떤 정도의 위협이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면서 좀 앞으로는 좀 얘기를 해서 그 목표, 안보 정책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평화 프로세스랑 같이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내란 사태 때도 보면 내란 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드론 가지고 충돌을 유도한다라든지 이런 행태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런 행태들을 앞으로도 이들이 어떤 기회만 되면 할 것이니까 정말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2025년 체제의 어떤 뭐 이념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또 이런 식의 이 2025년 체제 건설을 가로막는 새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가로막는 행태들이 언제든지 또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지금 시점에서도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의지가 좀 더 명료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실패한 직후부터 그 우리가 참 그래도 걸출한 정치 지도자를 하나 건졌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더군다나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최고다 이런 소리 하느냐 그랬는데, 물론 그 당시에 기대가 가미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시점에서 우리 패배한, 전선거에서 패배한 국민들을 위로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은, 나는 그 시점에도 이미 내 나름으로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때하고도 또 다른 지도자가 됐고, 민주당을 장악하는 과정이라든가 지난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과정을 보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모르겠어요. 그 평가에 이주관은 얼마나 동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래서 지금 이주관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는데, 나는 이 사람이 알 건 다 아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걸 그때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적절하나 안 하냐 하는 거는 이제 또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릴 것이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압력들이 뭐 온갖 압력과 조건에 얽매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볼 수밖에 없는데, 나는 우리 시대에 그래도 그만한 지도자가 지금 압도적인 대선 후보로 나와 있다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고 밀어주고, 근데 물론 시민들이 그걸 맹종하지 않고 우리 나름으로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의지와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의 의견을 발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지금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약화됐다 하는 거는 나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봐. 통일에 대한 관심이 덜어지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고서 부르짖던 그런 통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지고 의지도 약화되고 한 건 분명하지만은, 분단체제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이게 아무 때나 저렇게 수구 세력이 남북 문제를 일으키고, 또 뭐 국내에서 뭐 우리가 조금 개혁적인 일, 남북관계 관계없는 개혁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번번이 뭐 친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하는 확실한 그 의지와 결심이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분단체제라는 개념을 안 썼지, 분단체제 극복에 대한 의지나 의욕이 약화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정세가 매우 지금 어려워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과장되고 너무 피상적인 판단일 수 있어요. 조금 깊이 들여다보거나 일찍부터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좋아진 면을 사람들이 이게 더 큰일 났다. 너무 뭐 어려웠다. 이렇게 속단할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핵 문제죠. 네. 북쪽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까지는 핵 문제에 대해서 양면적인 전략을 갖고 있었다고 봐요. 해커 박사 책에도 자세히 나오지만은 일이 잘 되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잘 풀리면은 비핵화 핵 포기하고 안 될 때 대비해서 우리는 계속 준비하고 여차하면 그냥 핵 강국을 가겠다 하는 거였는데 지금 그 양면 전략은 완전히 포기했다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핵 강국으로서 확실한 위상을 확보하겠다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북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 2번 지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의 몸값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올라간 몸값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걸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할 때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얘기했던 건데 그게 그냥 온통 북의 비핵화에만 집중해가지고 너희가 비핵화하면은 그때 가서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이 안 풀렸는데 너희 핵 보유국인 거 맞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만들지 말고 군축을 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지대로 만들자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꺼낼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봐요. 트럼프가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런 기본 요건이 마련된 게 있고 또 하나는 북이 이제 통일은 그만하고 통일 얘기는 그만하고 국가 대 국가로 가자 그랬더니 뭐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북이 완전히 갈라서겠다는 얘기 아니냐 통일은. 그런데 나는 북이 국가 대 국가 중에서도 이게 주적 간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지. 그러나 그것도요 적대적으로 나오기로 치면은 윤석열이 몇 배 더 했지. 이번에도 보면은 북이 뭐 오물풍선 날리던 것도 중단하고 여기서 도발하려고 100년 포수하고 그래도 꼼짝도 안 했잖아요. 이쪽에 그 내란 세력의 시도를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모든 관계나 접촉을 끊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지. 그거를 바꾸는 게 문제지. 국가 대 국가로 나간다는 게 원래 우리 남쪽의 입장이에요. 다만 국가 대 국가인데 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이웃 나라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남쪽 정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창비만 해도 줄기차게 남북연합 건설을 주장해 왔잖아요. 남북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남이라는 국가와 북이라는 국가의 연합이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나오겠다고 북에서 선언한 거는 굉장히 그건 반가운 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럼 통일 정책을 폐기한 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 이런 얘기는 북에서는 안 좋아하겠지만은 그 전에 뭐 주야장창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하는 거는 6.15 공동선언 1항에 나온 원론적인 선언이고 통일 방안은 2항에 나와 있거든요. 남쪽에 연합제하는 거, 북의 낮은 단계의 연합제한에 공통점이 있다는데 북이 2항 얘기는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1항 얘기만 했는데 이거를 통일 지상주의로 보더라도 현실성이 없는 거지만은 나는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물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통일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못 사냐. 통일하면 잘 살 텐데 저 남쪽에 친미 4대주의자들하고 미제국주의들하고 이놈들이 통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적인 민족 통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다 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이제는 그런 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의 통일은 필요 없고 우리대로 잘 살고 핵을 가진 강한 강국이 돼가지고 잘해나가겠다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진전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것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것이 윤석열이면은 상종 안 하는 게 맞는데 윤석열을 물리친 우리 국민들이나 다음 정부에 대해서 또 그런 소리를 할지 나는 처음에는 한번 좀 그러다가도 그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결과적으로 그 얘기만 많이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때도 뭐 5월달 선거해서 출범한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네, 그래서 10월, 11월 이때는 이제 그쪽에서 ICBM 점도 했고 핵실험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이제 시작된 건 평창 올림픽 하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이 돼서 뭐 그런 빠른 속도, 특히 이제 미국 트럼프가 참여하면서 진행이 됐으니까 저도 초기에 있을 어떤 반응은 뭐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새 정부가 좀 일관되게 그 사인을 계속 주는 것이 되게 중요치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쪽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것 자체를 사실은 좋은 변화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저는 그렇다면 두 가지 정도. 일단은 시급한 거는 한 내년까지 해서 좀 적대성을 좀 완화시키고 해소까지는 뭐 못 가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러려면 아무튼 상징적으로는 이제 정상회담 프로세스가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협력 교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제재 때문에 못했지만 제재 때문에 못한 것만 또 아닌 게 있거든.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하고 특히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협력하고 교류한다 그러면 다 퍼주기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지금은 사실은 북도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트럼프도 자꾸 북한에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있다는 거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윈윈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뭐 과거 같은 방식으로 남북 협력을 이렇게 보는 거는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정도까지를 초기에 조금 저 목표로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시급한 과제는 그 9.18 군사합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먼저 깼거든. 그거를 복원하는 건데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에도 위험한 국경선을 놓고 있는 경우에는 그 꼭 필요한 장치거든요. 그럼 그건 뭐 통일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뭐 풍선 보내고 드론 보내고 다 우리가 한 짓거리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풍선 보내는 사람들은 민간단체고 또 미국하고 연계돼서 돈이 미국서 나올 거예요, 아마.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들한테서. 그러나 그거는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식으로 해라, 북한 인권 운동을. 그래서 그런 정권 차원에서 사실은 뒷받침해주던 적대 행위를 취소하는 거, 이런 건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만이라도 하고 아무튼 상황의 변화에 조금 끌려다니지 않고 일관된 방식의 접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집권 경험들도 있고 민주당이 뭐 있어서 아주 큰 걱정을 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이게 항상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니까 돌발적인 사태가 있을 때 너무 과민 반응하게 되면 그 뒤에 작업들 초기에 특히 북쪽에서도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 프로세스 관리 정도는 좀 신경을 초기부터 잘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 정부,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은 북은 한동안은 계속 떠볼 거예요. 이자들이 정말 평화 뭘 하겠다는 거 아닌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
또 트럼프도 그때 초기 아니에요. 굉장히 험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려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뭐 여러 가지 2025년 체제 건설이나 이런 걸 할 때 뭐 사실 의미로 제일 중요한 건 내년이 사실 촛불혁명 10주년이죠. 26년 올해 이제 25년 체제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의미도 있고 뭔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왔다고 생각하고 그 변화를 생각하면 우리가 새로운 체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질서를 만들어가는 뭐 정치고 사회고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가능성도 사실은 대단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뭐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K민주주의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저는 그 의미도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 17년의 촛불 대항전까지만 해도 제가 받은 느낌은 서구에서 이를 민주주의의 진전이나 확대로 평가하기보다는 뭔가 정상적인 정치 과정에서의 교란, 좀 정치의 낙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완전히 그 달라진 게 우리는 진짜 질서정연하게 이 내란을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쪽은 오히려 더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서는 시민의 힘으로 질서 있게 민주주의의 태행을 막고 이런 것들이 K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상당히 증가시킨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 그냥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우리가 K민주주의가 사실 서구에서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가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진전된 질서지만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엘리트주의, 기득권에 이렇게 포획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되게 특히 최근 한 23년, 30년 사이에 커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이런 어떤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말 선생님도 쭉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이제 개벽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지평이 우리가 개벽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남주 교수가 그 창비 본무에 김대중 사상을 가지고 쓰면서 김대중과 이광요, 이관요 그들의 그 민주주의 아시아적 가치 논쟁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광요는 민주주의 안 하는 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아시아적 가치를 끌어들였는데 김대중 그 당시 총재죠. 총재는 보편적인 서구적 민주주의 개념을 옹호한 거다.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다. 오히려 김대중 선생은 한반도에 특히 동아일보로 그야말로 K민주주의 사상이죠. K민주 사상을 이어받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게 서구 것이 아니다. 이광요 선생이 아시아적 가치하고 유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그야말로 하나의 사상가로 평가했는데 나는 아주 그 대목이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K민주주의라는 게 첫째는 꼭 뭐 2016년에 출발한 것도 아니고 면면한 전통을 가진 그런 흐름이고 그것이 21세기에 와서 이렇게 이제 꽃피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2025년 체제라는 걸 만들고 이걸 더 제도화하려 그러면은 가령 그동안에 많이 논의된 게 개헌 문제 아니야, 헌법 문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헌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헌 논의라는 게 항상 정치적인 어떤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최근 상황에서 출현을 했죠. 사실은 선거 앞두고 있는데 선거날 같이 무슨 개헌 투표하자 이거는 사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고 거기에 보면 항상 정치 권력 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선거법 얘기는 같이 안 하고 그건 사실 정치 권력 구조라는 게
선거법이랑 연관이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위에 나눠먹기식으로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에 의한 개헌론도 문제고 또 하나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개헌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번 선거에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최근에 개헌론에 대해서 약간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좀 설명하신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시민의회 전국 포럼이라고 하는 시민사회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창립대회를 할 때 격려사에서 투포인트 개헌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 하나는 헌법의 전문이든 본문이든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기 수월한 조항을 택하여 개헌을 위한 원내 동력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개헌하기 쉬운 나라를 만드는. 이제 후자는 저는 이제 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개헌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헌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어려우니까 다시는 하기 어려운 거니까 또 거기 한 번 할 때 많은 내용을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상들이 이제 시민사회에 있는 것 같은데 좀 그 개헌 요건을 완화시켜서 그때그때 어떤 국민적, 시민적 요구가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 사회도 이렇게 빨리 변화되고 있는데 그런 기본 규범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될 규범도 있지만 또 변화시켜야 될 규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국가 운영도 좀 더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투표 절차를 좀 완화시켜서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어떤 개헌들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들을 이번에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 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절차, 방법, 그 힘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역시 지금은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런 식의 헌법 절차에 이제 어떻게 동의하게 만드는 과정이 또 실질적으로는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원내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얘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개헌하려면은 200석이 필요한데 개헌 문제에 가서 과연 그 200석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는 쉽게 동의할 수 있는 200명 이상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개정안을 하나 넣고 다만 일종의 끼워 팔기로 앞으로는 개헌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동시에 하자 그랬는데 투 포인트 중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뭐가 되느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다음 정부가 되고 그 사이에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가령 국힘당에서 한때 주장했던 5.18 정신을 뭐 전문에 넣는다든가 이런 거는 반대가 없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반대 없이 대통령 권한을 다소 축소한다든가 200석 이상의 지지를 받는 첫 포인트, 원 포인트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둘째 포인트, 개헌하기 쉬운 나라 만들게 하면은 그거는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반대할 거고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서도 그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의원들이 200명이 모여야지 개헌이 국민투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통로로 할 수 있다든가 다른 통로를 경험하면서 200석 요건을 좀 완화한다든가 이러면은 의원들로서는 기득권을 침해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87년 헌법을 만든 이후로 옛날과 같은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개헌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 30년 넘게. 그거는 우리 국민의 자랑이지만은 그러나 개헌하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가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난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라고 보는데 미국 개헌이 엄청 어렵거든요. 지금 뭐 미국이 가령 그 대통령 간접선거 제도라든가 뭐 이러니 문제가 많은데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손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상하 양원에서 3분의 2로 통과된 다음에 국민투표는 없고 미국은 원래 국민투표 안 좋아하는 나라예요. 직접민주주의 안 좋아하는 나라니까 각 주가 과반수가 동의하면은 그때 가서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3분의 1을 받고도 몇 년씩 기다렸다가 겨우 헌법 개정이 된 예도 있고 최근에는 그런 것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또 정해야죠.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나라인데 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아무리 바라도. 그리고 이제 그 대조적인 게 스위스 같은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기본 개념으로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상시적으로 발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발의하는 사람들도 좋은 개정안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자 이런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합의가 돼서 어느 세력이 하는 걸 요청해서 국민투표에 붙인단 말이에요. 국민투표에서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부결되면 그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도 스위스처럼 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핀란드니 뭐 있잖아요. 선례들이. 그래서 지금 시민의회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개헌하기 쉬운 나라가 오히려 좋은 나라고 그 개헌을 발의하는 걸 대통령이나 국회가 독점해야 되는 건 그거는 사실은 비민주적이죠.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숫자 이상의 유권자가 뭐 동참을 한다든가 한 다음에 의회에게 그 심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줘야죠. 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꼭 200석이라 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수를 정적수를 조금 낮춰준다든가 이제 이런 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갑자기는 안 되지만 현재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나는 차기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개헌 절차를 바꾸는 그 개헌을 오히려 그게 이제 첫째 방향이죠. 그거에 이제 끼워 팔기로서 많은 의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걸 하나 해서 우선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헌과 관련해서 표현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되는 개헌해서 되는 나라를 제7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이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라고 봐. 왜냐하면 이건 지식인이나 학자들의 언어지 대중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1, 2, 3, 4, 5, 6 공화국이 각기 뭐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실제로 그 당시의 집권자들도 가령 박정희 유신 체제가 우리나라는 제4공화국에 해당하는데 박정희는 그렇게 안 불렀어. 유신 시대와 유신 시대 이전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렇게 했던 거니까 제4공화국이 뭐였습니까? 그러면은 정답을 내놓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 언어가 이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사회가 바뀌면서 그 바뀐 사회만큼 헌법을 새로 정리해 놨을 때 그 헌법이 힘을 갖는 거지. 사회 체제의 지지가 없는 헌법이라는 거는 흰 종이장에 검은 활자로 인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우는 이미 87년 헌법과는 다른 헌법이 필요하고 87년 헌법은 거의가 87년 헌법이 작동했던 거는 87년 체제라는 더 큰 사회 체제의 뒷받침이 있었던 건데 지금 그 기반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 기반은 사라지고 새로운 헌법은 없고 해서 우리가 고리시대라는 표현도 썼던 건데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 대한 욕구가 국민들에게 확실히 있고 좋은 개헌을 하면은 그 지원해 줄 거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할 생각은 버려야죠. 이것도 지적했듯이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얘기는 이제 물 건너간 건데 나는 그 얘기를 한 분들 중에 일부는 책상머리에서 연구만 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는 이것을 말대로 불순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그건 물 건너갔어요.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겠죠. 그거는 서두를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020년 체제에 주요하게 이제 해야 할 일들, 어떤 주요하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혹시 지금 빠진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우리가 동력을 얘기하면서 그 과제와 함께 얘기를 하면은
정당한 과제를 설정하면은 동력이 거기서 동력이 생기고 또 그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변화의 동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2012년에 제기됐던 문제고 17년에는 더 크게 제기됐지만은 지금 와서 훨씬 절박하게 느끼는 과제가 하나는 기후위기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 내 남녀 갈등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여성 문제라는 게 옛날부터 있는 거지만은 지금처럼 여성 차별과 여성 혐오가 결합돼 가지고 여자들 아무 이유 없이 죽기도 하고요. 이런 사태는 비교적 새로운 얘기고 꼭 그런 그 여성들의 피해 사건만이 아니고 지금 젊은 남성들하고 젊은 여성들 사이에는 확실히 그 온도 차이가 있잖아. 그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온도 차이가 있고 심지어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도 적어도 거리에 나온 군중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내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90 가까운 늙은이가 남자가 그 얘기 했다가는 뭐 그렇게 환영받을 것 같지는 않아서 대충 뭐 그만할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잘 살고 그리고 평등하게 살고 평등하게 대우받고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성들도 목표를 거기다 세우고 그냥 남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전투에 하나 둘 이긴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건 아니거든. 내가 일찍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못난 사내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는데 못난 사내들이라고 버려두면 되겠어요. 첫째는 못난 사내가 양산되는 기제가 뭔가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 수를 좀 줄여야 될 거고 또 생산된 그 못난 남자들을 그냥 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근데 이제 흔히 하는 얘기는 여자들은 나와서 데모도 하고 또 우리 잡지나 출판해봐서 알지만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여성이에요. 남자들은 책을 안 봐. 미술관 같은 데 가봐도 대개 여성들이 와요. 그 남자들은 뭐하냐. 흔히 듣는 말은 그 친구들은 게임하느라고 정신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나는 이게 이제 게임하는 세대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어가지고 내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게임이라는 게 꼭 나쁜 거냐. 게임도 게임 나름인데 내가 또 그래 지금 악성 게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편견, 기존의 편견과 혐오감을 조장하는 그런 게임. 또 게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일상을 희생해가면서 내란 진압을 위해서 데모를 하는데 게임하는 남자들이라서 잠시 게임 중단하고 나오지 못하라는 건 없거든.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갈까 사회 분위기를. 그런 연구도 나보다 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좀 해야 되고 우리 이남주 형도 급한에 가면 꼰대 취급 당하겠지만은 그래도 나보다 젊으니까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정부가 출범되고 그러면 분위기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항상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책성 충돌로 가면 상당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좀 건강한 논의도 좀 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할 걸 해야죠. 그리고 지금 그 남자들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요. 법적인 처벌은. 반면에 법 이외의 처벌. 그건 이제 나쁜 거 말하면 일종의 린치 사형이 되는데 그런 건 또 너무 가혹할 때가 많거든. 그런데 가혹하든 너무 너그럽든 처벌과 규제만 가지고 이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벌할 건 더 처벌하고 엄격히 처벌할 건 처벌하되 그렇게 가지고 일단 눌러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 전체에 이 선한 기운을 확 일으켜가지고 덮어버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런 과정이 이번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그동안에 가령 노동운동 같은 게 이게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운동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건데 민주노총이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 누구 책임이든 간에. 근데 이번에 보면은 반윤석열 집회에 큰 양대 동력이라는 건 하나는 민주당이고 하나는 민주노총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고 특히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고
근데 그 여성들 중에는 이미 민주당에 가입해 있는 여성들도 있고 노조 운동을 하는 여성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성들하고 기존의 노동운동 사이에 이해심이 서로 깊어지고 연대감이 생기고 어느 대목에 가면은 노조가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참 우리 노동운동으로서도 큰 기회인데 이걸 이제 지혜롭게 노동운동 쪽에서 살려야 되고 우리 시민 전체로서 또는 당으로서도 그걸 잘 활용하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해야 될 이야기가 네. 정말 이제 만들어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네.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사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지면 대통령이 뭘 하느냐가 또 일단은 되게 시작에서는 중요한 그 지점일 것 같습니다. 뭐 내란 세력도 뭐 당분간 저항은 계속 할 테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과제들을 차기 정부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기득권과 싸울 수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행 능력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를 받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지방 정부의 책임자나 야권 지도자랑 또 대통령은 조금 다른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이분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잘하게 만들고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해 나가냐가 아마 초기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행 능력인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다수니까 입법부에서 상당히 조건은 저는 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대통령 결정은 사실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좀 이해하는 측면들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일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것에 위축당하면은 결정이 좀 제대로 안 되거나 좀 이렇게 너무 지체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사실 초기에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이 뭔가에 대한 좀 확고한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 되기 전에 준비하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대통령 노릇하기에 충분하냐 안 하냐는 거는 그때 닥쳐봐야지 알지 아무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계속 뒷받침을 해주고 또 지식인들도 이 낡은 담론들을 청산해주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사상과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용이 중요하다 해서 실용주의를 포강하고 있는데 그거는 내가 정말 오랫동안 변혁적 중도를 얘기하면서 말해온 낡은 언어, 낡은 이념, 낡은 사상을 벗어나서 더 좀 유연하고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발언을 하자 하는 얘기하고 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 이제 따져보면은 그런 데서 벗어나서 변혁적 중도의 길을 가자 하는 것도 하나의 이념이고 사상이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 대목을 말을 아끼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큰 선거에 나온 사람 보고 그런 개념 가지고 뭐 당신이 이런 개념까지 생각해 봤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나는 기본적으로는 그만큼 준비된 대통령을 우리가 김대중 이후로는 만나본 적이 없다 하는 생각이고 김대중 대통령에 비하면은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이재명 씨는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하고도 그냥 겨우겨우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은 그 나름으로 그동안에 참 고생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꼈지만은 지금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우선 표차도 김대중 씨하고는 다른 큰 표차로 이길 것이고 또 국회에 거의 3분의 2 육박하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국회의원의 모수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야권 표수가
특별히 안 늘어나더라도 전체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더 강력한 그런 지위에 서게 될 텐데, 뭐 그 다음에는 참 하느님이 보호하사 더 겸손하게 계속하고 권력에 타락하지 않고, 주변에는 이제 권력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잘 견제하고 이끌고 가면은 2025년 체제는 확실히 만들 것 같고, 내가 아까 제7공학이라는 게 이게 학자의 언어라 그랬지만은 2025년도 지식인의 언어지 대중의 언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금년이 2025년이라는 거는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리고 왜 금년을 이렇게 특별한 해로 보느냐?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2024년 말에 비상계엄 선포됐고, 또 그때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25년 들어서 체포되고, 나중에 풀려났지만 헌재에서 파면되고, 정말 이건 격변의 과정이라는 걸 다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인의 담론이라 하더라도 대중들이 좀 알아듣는 2025년 체제라는 표현을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념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지난번 창비 공호회 김대중의 사상을 변혁적 중도라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한 글인데, 사실은 뭐 김대중 대통령도 뭐 변혁적 중도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 나는 그래서 그분을 샤이 변혁적 중도주의자라고. 그리고 본인의 이념 설명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어떨 때 보수라고도 하고, 어쨌든 진보라고도 하고, 나중엔 좀 중도란 표현을 좀 더 많이 쓴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어떤 표현을 쓰든지 그분이 이렇게 견지했던 방향이라는 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읽혔고, 아, 그 힘이 이 사람을 계속 그런 변화된 상태에서도 뭔가 살아남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이념들을 계속 끌고 나가는 힘들을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말의 일관성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자기의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나고 보면 이분이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조금 만들어 가야 좀 우리 정치적으로 보면 레가시도 있고, 그래야 사실 사람들이 계속 그 중간중간에 어려움에 굽히지 않고 계속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들었어요. 이 주간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마치 교수가 대학원생을 염려하듯이 계속 그 걱정의 말씀하시는데, 나는 우리가 가령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한테 국민으로서 이런저런 요구는 하지만은 정치를 가지고 그걸 코치하려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코치할 생각은 없어요. 일정한 신뢰를 갖고, 문제가 생기면 나도 뭐 내가 뭐 맹목적인 지지를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고 믿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정부 초기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해보면, 사실 이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사실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된 게 좋은 변화인데, 근데 실제로 정부를 이제 앞으로 이끌고 갈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위가 없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 게 사실 약간 핸디캡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어느 정도 혼란들을 최소화시키고 초기 해야 할 일들을 좀 빨리 명확하게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는 게 실무적으로 상당히 이제 새 정부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뭐 정부 부처 개편도 사실 의제가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 정부 부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초기에 잘 관리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잘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뭐 선생님. 아니 뭐 나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인수위 없이 출발한다는 게 이게 큰 핸디캡인데, 지금 민생 구제가 너무나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만큼 아마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추경을 통해서도 하고, 여차하면은 긴급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내란 완전 종식,
이거는 민심의 명령이 되니까 물론 좋은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잘 해야 돼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듯이 남북이 국가 대 국가라는 그 북쪽의 주장에 대해서 무슨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당장 할 수 있는 게 휴전선에서의 안전장치 보고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정부 조직 개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조직 개편 완료하는데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걸렸나요? 근데 이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집권하게 하는 거에 대한 선례를 봤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준비해서 들어오고 또 의회 여건이 좋잖아요. 행정부, 내각도 그렇지만은 청와대 안에 특히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충성심도 있고 지혜도 있는 사람들 지금 생각하고는 있겠죠. 그 점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 특히 이제 정부 부처에 가는 경우에는 부처에 가서 관료를 또 자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능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아니, 교수라고 내가 나도 교수인데 우리 다 교수인데 교수라고 뭐 완전히 배제할 생각은 없지만은 교수는 너무 많이 안 쓰는 게 현명할 거예요. 그 마지막 질문 그냥 하고 오늘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란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뭐 상당한 이제 포괄적인 동력이 만들어질 텐데 이 동력을 또 정적으로 작동시키려면은 일종의 이제 연합 정치적인 어떤 필요성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서구에서 제도적으로 연합 정치가 작동하는 데들은 그 의원 내각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수당을 만들어야 총리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선거는 다 뭐 알아서 하고 그죠? 뒤에 이제 다수당 연합을 만드는 과정들이 대부분은 거쳐서 이제 그 총리가 선출되고 그럼 내각이 자연스럽게 그 연합 정부가 구성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니까 대부분 연합 정치 논의할 때 보면 이제 선거 전에 선거를 이기기 위한 연합 논의도 좀 있었던 거고요. 선거 후보가 결정되면 대통령이 결정되면은 그게 연장이 돼서 뭐 연합정부로 갈 수 있는 예를 DJP 연합 같은 경우가 그런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선거를 그냥 이길 수도 있고 의회도 다수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굳이 연합 정치를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아까 그러한 동력들을 변화로 연결시키려면 좀 그렇죠. 다양한 세력들을 모아가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 정치도 87년 체제 아래서 생각하던 연합 정치를 그걸 모델로 삼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87년 체제 아래서 이루어진 연합 정치의 두 가지 성공적인 사례는 하나는 DJP 연합이고 또 하나는 2010년 지방선거 때 그때 희망과 대안 같은 시민단체가 나서서 어떤 면에서는 주도해가지고 결과도 뭐 성공. 민주당과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나요? 민노당이었을 거예요. 민노당 간의 연합정치를 이끌어내서 어쨌든 이명박이 그때 천안함 사건 그런 발표하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방선거를 크게 이겨보려고 하는 걸 좌절시키고 오히려 야당이 더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선 승리를 위한 연합정치가 어느 정도는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지난번에 야5당의 공동선언 같은 게 있었잖아요. 다음 정부에서는 교섭단체 정격수를 완화한다든가 뭐 이거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는 연립 내각으로 꼭 이어지진 않지만은 중요한 연합정치 선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캠프 구성을 보면은 선대위 구성을 보면은 연합정치하고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집권 후에 권력을 원래 민주당 핵심 세력들이 독식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때 봐야 되는데 이 캠프에 들어서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고 해서 너도 나도 한 자리씩 달라 그러면 줄 자리가 없고요. 반면에 승리하고 나면은 민주당에서는 야 그동안은 그 계속 이재명 대표 지지하고 싸운 게 누군데 우리가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않으려도 한 자리를 더 먹으려고 그 다툼이 굉장할 거예요. 그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대통령이 그걸 적당히 잘 처리하리라고 믿는데, 이 연합정치 주장하는 사람들도 87년 그 틀 속에서 얼마나 나눠줄 거냐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한국의 정치 지형은 엄청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헌법 개정도 얘기했지만 헌법 바꾸는 건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선거법이니 정당법, 국회법 이런 거는 비교적 빨리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정치 지형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지형 속에서 다당제를 어느 수준까지 할지 그 논의해야지. 그때가 논의해야지. 지금 가령 민주당 중심으로 반내란 선거를 하는데 너희는 진보가 아니야. 진보는 우리야. 그래가지고 뭐 진보연합을 따로 만든다든가, 아니 뭐 따로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 발상이 지나치면은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이번에 확 달라졌고, 집회 현장에서는 군중의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은 아직까지 그게 국민적 인식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노동운동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더 노력하면서 이 연대를 키워나가야지. 우리도 이번 빛의 혁명에 만큼 굉장히 큰 기여를 했으니까 미리 우리 권력을 얼만큼 달라 이렇게 나가면 이제 다시 국민들의 눈길이 싸늘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역시 내란 세력 청산이 우선순위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정당법, 선거법 이래가지고 다당제라는 게 지금 거의 불가능하게 된 이 체제를 바꾸는 게, 바꿔놓고 그때부터 이제 각자가 자기 세력 키우는데, 바라건대는 그 세력들이 다 변혁적 중도론에 공감을 해서, 변혁적 중도 중에서도 우리는 노동과 진보를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변혁 중도 세력이다. 또 어떤 데서는 민주당이 좀 너무 진보적으로 나가는 게 걱정이 되니까 기왕에 중도를 하는 김에 조금 더 보수적인 진정한 보수 세력이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에 치중하는 당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 당에 분립하면은 그거는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변혁적 중도 세력 전체를 키워서 드디어 변혁적 중도가 이 사회의 주류 담론이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에서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냥 희망만 갖고 얘기한 건 아니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양한 수준에서 이제 다 지도자, 정치 지도 차원과 국민적 차원 뭐 이런 데 다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정말 힘을 모아서 하면 정말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실감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예. 창구에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생님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잡지로서는 또 잘 만들어서 잡지를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